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북한 내 미신고 미사일 기지 13곳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에서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을 개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잇따랐습니다. 미 언론은 미신고 미사일 기지 보고서를 보도하며 북한이 큰 기만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기만 표현은 부적절하다며 북한이 신고해야 할 협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사립유치원 60곳이 폐원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일주일 새 22곳이 늘었습니다. 간담회라든지 그런 게 저는 요청을 했지만 아무런 얘기가 지금 없는 상태예요. 회계부정 같은 비리와 관련한 폐원은 2곳뿐이며 대다수가 건강 악화와 경영난 등의 사유를 들었습니다. 티셔츠 논란에 일본 방송 출연이 잇따라 취소된 방탄소년단이 오늘 도쿄돔 콘서트를 시작으로 일본 투어에 들어갔습니다. 공연 시작 10분이 지났지만 아직도 행사장으로 못 들어가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군 면제 혜택을 받았던 경찰대 입학생들도 내년부터는 군복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고졸 신입생은 절반으로 줄이고 입학 연령 상한을 41살까지 높이는 내용의 개혁안이 발표됐습니다. 자유계약 선수인 류현진이 연봉 203억 원을 받고 1년 더 LA 다저스에서 활약하기로 했습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 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미북 대화가 좀처럼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새로운 악재가 도출했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숨겨놨던 미사일 기지 20곳이 더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공개한 위성 사진을 보면서 그 미사일 기지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가장 대표적으로 든 곳이 지금 화면에 표시된 삭감몰 탄도미사일 기지라는 곳입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황해북도 황주군, 그러니까 서울에서 불과 135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미사일 기지입니다. 연구소 측은 이런 기지가 확인된 것만 13곳이라고 공개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차정성 기자가 삭감몰 기지에 대해서 보도하겠습니다. 지난 3월 황해북도 황주군의 좁은 계곡 지역 삭감몰 일대를 찍은 위성 사진입니다.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가 공개한 북한의 미신고 미사일 기지입니다. 기지 출입구와 검문소가 보이고 병영과 차고, 농업 지원 시설도 눈에 띕니다. 이 미사일 기지에 7개의 긴 터널이 있는데 미사일 이동용 차량이 최대 18대 들어갈 수 있다고 CSIS는 분석했습니다. Those tunnels could be used for masking, for camouflaging and protecting trucks that carry missiles, mobile missiles, that could then be rolled out of the entrances, taken to some location, fired off, and all of that happened in a very short period of time. CSIS는 위성 사진을 분석해 미신고 기지 20곳을 발견했는데 삭감몰을 포함한 13곳의 위치를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미사일 발사장 해체를 제시한 북한이 큰 속임수를 쓰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 미사일 역량을 최대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어떤 미사일이라도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는 연구원 분석을 전했습니다. 삭감몰 기지는 김정은 위원장도 3번이나 방문했던 곳입니다. 탄도미사일 발사를 참관한 뒤 핵공격 능력을 높이는 시험들을 계속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해 오던 미 조야에서는 상당히 우려 섞인 반응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 봐라, 트럼프 대통령이 속은 것이다라는 반응이 많았고, 특히 이번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을 탈환한 민주당은 당장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서 정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CSIS 보고서가 공개되자 미국 민주당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 놀아났다며 거센 공세를 펼쳤습니다. 미 의회 하원 외교위 소속인 호아킨 카스트로 민주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개발을 멈추거나 억제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더 이상 북한으로부터 핵 위협은 없다고 했습니다.
상원외교위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북한이 분명한 행동을 취하기 전까지 정상회담은 안 된다며 2차 정상회담 개최에 반대했습니다. 수미테리 CSIS 선임연구원은 협상이 성공했다는 주장과 북한 내 현실이 얼마나 괴리돼 있는지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소장은 북한은 결코 핵무기를 버리겠다고 제안한 바가 없다며 트럼프가 자기 자신을 속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김정은이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약속했다는 원론적인 점을 강조했습니다. 교도통신은 미국이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없으면 내년 봄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할 수 있다고 일본 정부에 전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아직 어떤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더 신속하게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요약하자면 그 미사일 기지는 한미 군당국이 이미 다 파악하고 있는 곳이고 북한이 미사일 기지까지 공개하고 없애기로 약속한 바가 없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북한의 기만 전술이라는 미국 언론의 표현도 부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백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CSIS가 북한의 미신고 미사일 기지 13곳을 확인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한미 정보당국은 군사용 위성을 이용해 훨씬 상세히 알고 있다며 새로울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삭간몰 미사일 기지는 단거리용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중거리 탄도미사일과는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 시설을 공개하지 않은 북한의 태도를 기만 전술이라고 표현한 미국 언론에 대해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 북한은 기만한 적이 없다며 기만이라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고 미신고라는 표현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야당은 청와대가 북한을 대변하고 두둔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위한 대변인인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대변인인지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두둔할 것을 두둔하십시오. 문정부의 치명적인 약점은 균형 감각을 상실한 것입니다. 외교부와 합참은 한미 당국이 삭간몰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예, 이렇게 상황이 좀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다시 대규모 기업인 방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경련을 통해서 기업인 100명 정도가 다음 달쯤 북한을 방문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제게도 부담스러워하는 눈치가 역력합니다. 윤우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월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들과 경제인들이 평양을 찾았습니다. 두 달여 만에 또다시 민주당 산하 동북아 평화협력특별위원회는 전경련의 기업인 100여 명의 방북단 추진을 제안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7일날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네, 한번 같이 방북을 하자, 또 한번. 네, 다시 또 공식적인 문서가 어제 도착해서 저희는 내부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상의한 거죠. 송영길 의원은 아직 방북단 규모나 날짜 등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전경련은 조심스럽습니다. 사실은 의무는 없잖아요. 그래서 희망을 가진 것뿐이고 좀 더 진행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정경련은 아직 기업의 방북 의사를 개별적으로 타진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 새로 임명된 청와대 사회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연금 관련 대선 공약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김현명 신임 사회수석은 연금 전문가로 문 대통령의 대선 캠프 출신인데 그렇다면 대통령의 공약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냥 있었다는 뜻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인지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서주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50%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보험료 인상 없이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설계만 잘하면 국민연금 이렇게 보험료에 증가 없이도 충분히 가능한 방안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명 신임 청와대 사회수석은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이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그거는 뭐 이론적으로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 생각합니다. 논란이 되자 김 수석은 뒤늦게 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진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수석은 지난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의 연금 복지 공약을 설계했습니다. 김 수석은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를 고집할 수 없는 상황도 설명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정책 결정하는 데 위치로 가게 되면 좀 탄력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보험료를 더 내는 방안이라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전면 재검토 지시를 내렸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예, 전원책 변호사 해촉 파문이 가라앉기도 전에 자유한국당이 다시 여러 갈래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한 곳으로 모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당 잔류파와 복당파 그리고 친박 등 여러 세력들이 각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미지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을 직접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조 친박이면서 비박 핵심인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친박, 비박의 경계선을 넘자고 제안했습니다. 친박, 비박 이런 이야기가 나올수록 국민 지지는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 경계선을 넘어서 우리 당의 미래를 걱정하는 그런 모임을 이제 할 때가 되었는데. 친박 핵심인 윤상현 의원은 최근 잇따라 토론회를 열어 반문 연대를 주장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붕괴를 목도하고 있는 지금 소소한 정책 차이는 뒤로하고 반문 연대의 기치를 내건 자유민주주의 빅텐트를 빨리 구축해야 합니다. 바른미래당 이현주 의원도 반문연대의 깃발을 들고 국민을 통합해 새로운 시대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보수통합 움직임과 함께 한국당 내부 갈등 조짐도 엿보입니다. 정우택, 유기준, 김진태, 조경태, 신재철 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복당파는 당대표에 출마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이 어려울 때 이 당을 역사의 뒤안길로 없어져야 될 정당으로 치부하고 나간 분들은 전면에 나서는 것만큼은 전 자제와 절제를. 탄핵 정국 때 한국당에 남았던 이들은 김병준 비대위 체제를 마무리하고 새 당대표를 서둘러 뽑자고 제안했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자유한국당 내부 사정이 좀 복잡합니다.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는데 지금부터 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고생이 많으시죠? 뭐 고생하러 들어갔으니까 고생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자, 어쨌든 뭐 전원책 변호사를 해촉한 다음에 자유한국당의 개혁 또는 보수 우파의 결집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이냐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뭐 그렇게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한 상황 아닙니다. 전혀. 그렇게는 보지 않고. 않습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예. 오늘 뭐 이런저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저렇게 예. 뭐 예를 들어서 조기 전당대회 이야기를 하셨던 분인데 예. 이제 쭉 추적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비대위 출범 때부터 비대위가 아니라 전당대회로 가자고 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범 때부터 이제 김병준 체제 인정 못하겠다라고 했던 분들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전원책 변호사를 데려온 것도 그리고 내친 것도 김 위원장님이 책임져야 할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왜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이제 제가 인사권자니까 당연히 그 잘못된 인사에 대해서 이제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겠죠. 저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어찌됐든 간에 이제 2월 말로 제가 지금 비대위 마감을 이야기하고 전당대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결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서 제가 대답을 해야 되죠. 전원책 변호사께서는 뭐 그래도 여전히 좀 서운한 게 많으신 것 같아서 내일 뭐 기자간담회 한다고 하는데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어떤 할 말씀이 좀 있을 걸로 보시는지요? 글쎄 전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그거에 대해서는 좀 뭐 아직 잘 모르시고요. 자, 뭐 좀 전에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뭐 조기 전당대회 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또 일각에서는
반문재인 연대에 빅텐트를 쳐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게 지금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되면 비대위 체제는 좀 비대위 체제에 대한 뭐 반발이라든지 비대위 체제가 필요 없다 이런 것으로 볼 수 있지 비대위 않습니까? 체제를 빨리 마감하자고 계속 이야기를 해오셨죠. 예. 그러나 제가 이제 이 비대위는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2월 말이라고 2월 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라고 분명히 해두고 그다음에 그 개혁 작업을 쭉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하나 어차피 전당대회 공감은 45일인데 45일 빼면 결국 2달입니다. 그 2달 가지고 다툴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뭐 시간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모르지는 않을 텐데 이를테면 이제 우리 위원장께서는 2월 말인가요? 2월 말 전당대회 하면 근데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지금 당내 여론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모임분들의 그 당내 뭐 세력의 이런 것들을 보면 의미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을 정도. 그런데 원래 이제 쭉 그렇게 주장을 해 오셨던 분들입니다. 주로 중진들 중심으로 그런 중진들이죠 이제. 그에다가 이제 지금 현재 또 이제 사실은 이제 당협위원장 교체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비대위가 지금 칼을 들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짐작하자면 혹시 당협위원장 교체 얘기가 나오고 특히 중진분들 같은 경우에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뭐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아무래도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연장선상에서 지금 국민들이 눈높이에서는 자유한국당의 인적 쇄신, 물론 이제 위원장님께서는 처음부터 인적 쇄신보다는 제도의 변경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신 건 이제 기억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일정 부분의 인적 쇄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한 전원책 변호사가 이제 나가시면서 이 부분을 포기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현역 똑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가가지고 전 변호사 계실 때 무슨 뭐 작업이 진행된 것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지금 뭐 이 순간에도 지금 실사가 거의 마무리돼 가고 현지 실사가 그다음에 여론조사도 지금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그대로 갈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목소리들은 크게 신경 쓸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 신경을 쓰죠. 신경을 쓰고 또 그다음에 제가 이제 설득하는 건 설득하고 하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이 흐트러진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바른미래당과의 문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전원책 변호사 얘기는 7명 영입 직전이었는데 위원장님이 좀 만류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그런 판단은 이제 여기가 당 아닙니까? 상당히 정보나 또 아니면 정치적 판단에 있어서 한 개인이 내리는 판단보다는 더 치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말하자면 왜 다양한 형태의 접촉이 없었고 이야기가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또 나름의 이제 어떤 그 비전을 가지고 다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 개인이 접촉해 가지고 어떻게 할 그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거죠. 자 어쨌든 뭐 당이 이제 여러 갈래로 또 좀 갈라지는 듯한 모습 때문에 국민들이 실망하는 국민들도 또 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좀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이 개혁 보수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쭉 갈 겁니다. 당이 절대로 말하자면 과거에 그 혼란했던 시절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과거에 그야말로 좀 아주 정말 국민들이 실망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절대로 제가 말하자면 뭐 있는 힘을 다해서 제가 막아볼 겁니다. 전당대회는 역시 2월 달에 그렇습니다. 그 일정대로 하시는 거예요. 잘 들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준 위원장이었습니다. 정치권의 불법 후원금을 건넨 의혹을 받는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사무실을 경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과거 어린이집 원장들로부터 관행적으로 후원금을 거뒀는지 또 정치권 로비에 사용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이 압수품을 들고 한국 어린이집 총연합회 사무실을 빠져나옵니다. 오늘 어떤 자리를 입수하셨습니까? 지난 5월 연합회 회원 중 일부가 김용희 회장이 공금을 이용하고 단체 이름으로 불법 정치 후원금을 건넸다며 김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한 지 6개월 만입니다. 특히 경찰은 김 회장이 국공립 어린이집 위원장을 맡았던 2013년 회원들로부터 4,760만 원을 모아 정치인에게 후원했다는 의혹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 회비에 보니까 분담금하고 국회 지원 활동비라고 있는 거예요. 국회에 무슨 관련된 비용을 내야 된다고 한 분담금 방식을 떨어졌다는 거죠. 경찰은 지난달 김 회장과 연합회 측 계좌 내역을 확보한 데 이어 오늘 자금 출납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 실제 정치권에 돈이 흘러 들어간 정황이 포착되면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김 회장은 이번 달 초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정치 후원금 기부가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 갈수록 폐원을 희망하는 사립 유치원들이 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60곳이나 됩니다. 정부가 사립 유치원 무단 폐원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여러 번 밝혔지만 대다수가 건강이 악화돼서 또 경영난이 심화돼서 문을 닫는다고 하니 정부로서도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윤혜웅 기자입니다. 서울 도봉구의 한 사립 유치원. 지난주 목요일 원장의 건강이 나빠져 문을 닫겠다는 문자를 학부모들에게 뿌렸습니다. 원장님 얼굴도 못 봤고 그 이후 아무런 얘기가 없으세요. 내년에 7살이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인근의 또 다른 유치원은 경영난으로, 그 옆에 유치원은 원장 건강 문제로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네, 지금 병원에 계시긴 해요. 교육청이나 학부모에게 폐원 의사를 밝힌 사립 유치원은 지난 일주일 동안 22곳이 늘어나 모두 60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50곳이 폐원 사유로 원장의 건강이나 경영난을 들었습니다. 학부모 동의도 없고 재원생 재배치 계획도 안 내놨지만 무단 폐원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당장은 처벌이 안 됩니다. 3월달에 내 폐원 인가가 안 됐는데 운영을 안 하고 계신다거나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죠. 지금은 운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육부는 학부모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거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폐원 요건을 충족한 사립유치원은 폐원 인가를 진행한 후 국공립 확충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부모를 볼모로 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한국유치원 총연합회는 내일 유치원 3법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토론회를 엽니다. TV조선 윤혜웅입니다. 경찰대학이 내년부터 군면제와 학비 면제 혜택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신입생 나이 상한도 대폭 완화해 문턱을 낮췄습니다. 이런 대대적인 개혁에는 경찰 내 세력화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가 출범 3개월 만에 내놓은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군문제입니다. 내년 신입생부터 군면제 혜택이 없어지는데 졸업 후에 의경부대 소대장으로 군복무를 대신하던 전환복무가 폐지되는 겁니다. 국비로 전액 지원되던 학비와 기숙사비도 1학년에서 3학년생은 부담해야 합니다. 자율성은 강화됐습니다. 1, 2, 3학년생은 희망자만 자율적으로 기숙사에서 살 수 있고 제복은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찰관 임용을 앞둔 4학년은 예외로 뒀습니다. 또 고졸 신입생 선발 인원이 현재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어드는 대신 2023학년부터 현직 경찰관 25명, 일반 대학생 25명에게 3학년 편입 기회를 줍니다. 신입생 입학 나이 상한도 현재 21살에서 41살로 높여 다양한 인재들이 들어올 수 있게 했습니다. 전체 12%로 제한했던 여학생 선발 비율도 없앱니다. 경찰의 소위 아주 능력 있는 그런 간부들을 경찰대를 통해서 양성하는 그런 교육기관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새로운 경찰 인재 양성을 위한 개혁 과제는 관련법 개정이 완료되는 오는 2021년부터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술에 취한 고등학생이 난동을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했습니다. 아버지 뻘 되는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서 30바늘이나 꿰맬 정도로 크게 다쳤는데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윤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젊은 남성이 경찰관과 승강이를 벌입니다. 갑자기 경찰관 한 명이 크게 휘청이고 다른 경찰관들이 남성을 제지하고 나섭니다. 지난 11일 밤 9시 반쯤 고등학교 3학년 김모군이 51살 신모 경위를 폭행하는 장면입니다. 당시 신경위는 만취한 남성이 호텔에 들어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이 신원을 확인하려 하자 김 군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며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왜 자꾸 물어보냐 귀찮게 하면서 주먹으로 한 대를 때렸는데 정확히 맞은 거죠. 30발을 꼬였는데요.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이 지났지만 아직도 바닥에는 신경이가 다칠 때 생긴 혈흔이 남아 있습니다. 김 군은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김 군을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의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화재도 문제입니다. 이 경우는 태양광 패널이 아닌 전기를 모아서 저장하는 저장소에서 대부분 불이 붙는데 아직 그 원인이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태양광 발전은 소방 규정도 없어서 대책 없이 불이 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합니다. 이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에서 화염이 치솟습니다. 어제 낮 4시쯤 경북 영주와 충남 천안의 태양광 발전 시설에서 잇따라 불이 났습니다. 두 화재 모두 ESS, 태양광 발전 에너지 저장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컨테이너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가득 쌓아 불을 끄기도 어렵습니다. 리튬인가 뭔가 들었어가지고 불 붙으면 끄들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타게 타가지고 그냥 저절로 꺼지게끔 놔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2014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전국의 태양광 발전 시설 화재는 264건에 이릅니다. 소방청 조사 결과 화재 원인의 93%가 설비와 부품 결함이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8월 태양광 발전 시설을 전수점검했지만 정확한 화재 원인은 찾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태양광 발전 시설의 안전 규정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미흡하다고 주장합니다. 소방 안전 규정은 아예 없어 화재 예방도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추정만 하고 있어요. 화재 원인을 모르니까 대책도 없는 거죠. 법과 제도도 그렇고 안전관리 기준이 없어요. 전국의 태양광 발전 시설은 43만여 곳, 에너지 저장소는 1,250곳에 이릅니다. TV조선 이호진입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다는 화장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효과가 있는지 시중에 팔리는 제품들을 수거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절반 정도는 허위 과장 광고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최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화장품 매장. 점원이 일부 보습제와 자외선 차단제에 미세먼지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피부에 침입이 작고 겉으로 돌려서 먼지랑 이런 외부의 자외선을 다 방어해주는.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세먼지를 막거나 씻어낸다고 인터넷 등에 광고하는 53개 화장품을 조사한 결과 해당 제품을 포함한 27개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입증할 실증 자료를 업체 측으로부터 받아 분석했더니 10개 제품의 자료가 엉터리였던 겁니다. 이 제품을 만든 업체는 시험자료 형식도 못 갖춘 보고서를 통해 미세먼지인지 확인도 안 되는 이물질이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 전체를 대체할 수 없는 중금속 일부를 활용한 실험한 결과도 있었고 전체 실험 데이터가 2-3페이지 정도로 나머지 업체 17곳은 아예 실증 자료를 내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미세먼지들이 막아주는 제품인지 알고 사용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서 좀 사기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을 유통 판매한 26개 업체의 광고를 2달 동안 정지시키고
547개의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광고 내용을 수정하도록 했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요즘은 IT 기술이 워낙 발전해서 회사가 직원들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세상이 됐습니다. 사생활 침해 논란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뿐이죠. 그런데 실제로 한 회사가 직원들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동원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예. 이 논란이 된 회사는 왜 직원들의 위치 정보를 일일이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논란이 됐던 그 시스템은요. 주 52시간 근로가 이제 법제화되면서 이 위생 관리 업체인 C사가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정확하게 체크하기 위해서 도입한 건데요. 자, 이 과정에서 직원들의 동선 등 위치 정보가 회사에 실시간으로 보고되다 보니까 위치 추적 논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은 어떤 방식으로 직원들의 동선을 파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업무용 휴대폰에는 어플리케이션을 그리고 차량에는 GPS 장치를 장착해서 근무 시간을 파악하는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외근 직원들이 고객의 집이나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이 휴대전화에 업무용 앱을 켜고 또 시작 버튼을 누른 다음에 업무를 마친 후에는 다시 종료 버튼을 누르는 식으로 근무 시간을 입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52시간이 도입되면서 취지는 직원들이 얼마나 일했는지 정확히 한번 파악해보자 이런 취지군요. 예. 그래도 직원들은 좀 싫어하겠는데요. 그러니까 C사는 지난달 말부터요. 이 외근 직원 2,600여 명을 대상으로 동의를 얻어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직원의 약 98%가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하신 대로 노조에서는 족쇄를 차고 있는 느낌이라면서 지나친 노동 감시이자 사생활 침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하긴 하는데 이게 좋지는 않겠죠.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현행법상으로 이 본인의 동의만 얻으면요. 위치 추적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회사에 다니는 입장에서 동의를 못한다. 이렇게 나서기도 힘들겠죠. 사실상 동의 절차는 형식적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근로자 참여법에도 이 사무실 내부에 방범 카메라 등 감시 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노사 협의 사항이지만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서 노동자의 위치 정보 등을 감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견제 장치가 없는 것도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런 기술을 악용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직원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예, 맞습니다. 특히나 외근이 많은 제약회사나 영업사원들 그리고 택배, 식품업계 상당수 직원들에게는 이 위치 추적은 관행적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응답자의 60.3%가 이 정보기기를 통한 근로자 감시를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응답했고요. 또 응답자의 62.3%는 GPS 등을 통한 위치 추적에 따른 사생활 침해를 가장 심각한 것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국내 유명 제약사가 이 영업사원들에게 업무용 태블릿 PC를 지급할 때 개인 위치 정보 수집 그리고 이용 제공 동의서를 요구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국방의 현 주소를 긴급 점검해보는 순서로 오늘은 군 기강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군 인권 문제가 한동안 큰 관심사가 됐었는데 요즘은 또 군 기강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만 100건이 넘는 상관 폭행 사건이 일어나서 우리 군의 기강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말 강원도 전방부대 인근 시내 외출 나온 장병들이 여유를 즐깁니다. 복장 규정은 영외에서도 지켜야 하지만 전투모를 벗은 병사가 곳곳에 보입니다. 탈모해도 돼요? 사소한 복무 규정 위반을 넘어 군기강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예비군 동대에서는 상병이 상관에게 계급장을 떼고 붙자며 가방을 던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병사가 상관을 폭행한 사건이 4년 동안 3배 증가했는데 올해만 8월까지 120건에 달합니다. 군은 또 4월 장병 500여 명을 시작으로 일부 장병을 대상으로 일과 후 휴대폰 사용을 시범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 도박 사이트 접속 등 휴대폰 사용 장병들의 보안 규정 위반은 41건에 달했습니다. 장비가 또 생활감별로 하나씩인데 그런 경우에는 애들이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거를 다 감시를 하지 못하잖아요. 군 일각의 지나친 보신주의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훈련 중 사고가 나며 상급자가 줄줄이 징계를 받다 보니 위험한 훈련은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군은 2015년 신병교육대에서 수류탄 폭발 사고가 난 이후 올해까지 3년째 모든 신병훈련소에서 실제 수류탄 투척 훈련을 중지했습니다. 장병 인권과 안전만큼 군기관과 전투력 유지도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예, 얼마 전 우리 군이 특전사 요원들에게 사제 장비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뉴스를 전해드린 바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의 보급품에 그만큼 문제가 있음을 자인한 셈이기도 하죠. 한 전직 특수부대원은 우리 군이 지급한 보급품으로 전쟁에 나선다는 게 불안할 정도라며 열악한 현실을 토로했습니다. 이어서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전까지 UDT에 복무했던 이모 씨. 나라를 지키려고 입대했지만 열악한 보급품에 실망했습니다. 전역한 사람이 반납을 하고 다시 받잖아요. 손가락 이런 데 구멍이 나거나 이러면은 그거를 다 이렇게 지워서 쓰거나. 헬멧은 흘러내려 사격에 방해가 되고 진압봉은 힘없이 접혀 제 기능을 못했습니다. 진짜 전시 상황이 됐을 때 그런 거를 장비하고 나간다고 생각하면 불안한 거죠. 울며 게시으로 그거를 다른 걸 구매하는 거죠. 이 씨뿐만 아니라 적잖은 특수부대원이 지금도 헬멧과 전투화, 침낭 등 사제 장비를 구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제 장비를 파는 인터넷 사이트에는 헬멧과 조준경 등 물품이 각 군별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그걸 많이 쓰고요. 파편 같은 게 눈에 들어가면 위험하잖아요, 눈은. 근데 그런 장비가 없어서. 사제 장비 구입으로 장병 간 위화감 조성과 안전성 등이 문제가 되는 상황. 군은 부작용을 줄이려고 특전사에 한해 성능 검사를 통과한 사제 장비를 허용할 것을 검토 중입니다. 아울러 5년 내 첨단 개인 전투 장구인 워리어 플랫폼을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뚫리는 방탄복, 물 새는 전투화 등 군 보급품에 대한 해묵은 불신 해소가 시급해 보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6명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을 탄핵 소추해야 한다는 탄핵 결의안을 전국 법관대표회의에 발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직 판사들이 이같이 집단적으로 탄핵 필요성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는 19일에 열리는 전국 법관대표회의에 법관 탄핵 결의안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기 위해서는 대표 판사 10명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정식 발의된 것은 아니지만 회의 당일 추가 발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식사 접대와 선물을 건넨 것은 위반이 맞다며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서초구는 지난 6.13 선거에서 서울시 25개구 가운데 유일하게 자유한국당 후보가 당선된 곳입니다. 최민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서초동의 한 한정식집.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지난해 12월 19일 이곳에서 서초구 주민자치위원 25명과 함께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작년 12월 19일 날에도 구청장님이 거기 갔다고 하던데 그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식사 메뉴는 1인당 29,800원짜리 보리굴비 정식이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식사 접대뿐만 아니라 1인당 17,000원 상당의 스카프까지 자치위원들에게 선물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참석자는 지역 민원을 건의하는 자리였다고 말합니다. 자기 주민센터의 그 요구사항, 문제 이런 거 제시하고. 공직선거법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의 구민이나 단체 또는 기관에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 구청장이 선거 출마를 반년 앞둔 상태에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조 구청장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이 당초에 포커스를 맞추고 생각했던 게 검찰에서는 상당히 해소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파티위원들이랑 하는 건 직무상 행위죠.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공소시효인 12월 12일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방탄소년단이 티셔츠 논란으로 방송이 잇따라 취소된 가운데 오늘부터 일본 투어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공연장 앞에서는 혐한 1인 시위가 있기도 했지만 방탄소년단의 인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일본 팬들로 5만 5천석의 도쿄돔이 가득 찼습니다. 도쿄에서 김동현 기자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일본 도쿄돔 공연 1시간 전.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서로 사진을 찍어주며 즐겁기만 합니다. 11時とか 한켠에서 혐한을 부추기는 1인 시위가 있지만 경찰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방탄소년단의 광복 티셔츠가 논란을 빚고 있지만 일본의 아미들은 방송에서 BTS를 보지 못하는 게 아쉬울 뿐입니다. 前日でキャンセルされちゃったのが悲しいです。楽しみにしてたので。 일본 팬들은 도쿄돔 바로 앞 호텔 창문에서 BTS, 지민 등을 써붙이는 것으로 변함없는 애정을 과시했습니다. 사랑해요 지민, 방탄은 우리가 지킨다 등의 트위터 해시태그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오리콘 주간 싱글 차트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오후 6시, 드디어 공연이 시작되자 밖으로 새어나오는 음악만으로도 아미들은 흥분합니다. 공연 시작 10분이 지났지만 아직도 행사장으로 못 들어가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일본에서 혐한을 부추기는 움직임이 있지만 팬들 방탄 사랑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TV조선 김동윤입니다. 통신사와 항공사에 쌓여있는 각종 포인트나 마일리지가 수조 원대에 달하는데 정작 활용을 못해 잠자고 있는 경우가 많지요. 여기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면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처럼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이 블록체인이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활용 가능한지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커피를 마셔도 비행기를 타도 통신 요금을 납부해도 마일리지 포인트가 쌓입니다. 하지만 사용처가 많지 않아 대부분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면 잠자는 포인트를 암호화폐로 바꿔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습니다. We all see the potential and we all have these dreams of everything that can be done with blockchain. 생체 인식 기술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면 반려동물의 주인이 누군지 쉽게 파악이 가능해집니다. 예방접종을 맞았는지, 부모견은 누군지, 모견은 누군지, 혈통은 뭔지가 블록체인에 다 등록될 수 있고요. 사용자 서로가 서로의 거래를 인증하는 블록체인 기술은 해킹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적용 분야는 무궁무진합니다. So blockchain is a technology that basically enables the movement of assets online peer-to-peer without the need for intermediaries like banks or big technology companies. 다만 등장 초기 블록체인을 빙자한 일부 사기와 투기로 생긴 부정적 인식 극복이 과제입니다. And there's a lack of familiarity and poor user experience, much like the internet back in the 1980s up until 1994 with the advent of mobile browsers. And there's many other issues that need to be addressed before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 경제와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해본 글로벌 리더스 포럼은 이틀간의 일정을 마치고 내년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국방부와 조선일보가 공동으로 제정한 제9회 위국 헌신상 시상식에서 해병대 마리논 추락 사고와 K9 자주포 사고 순직자들이 위국 헌신상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특별상 외에도 구공수 특전야당 강경훈 육군주령 등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본분을 다한 참군인 5명이 본상을 수상했습니다. 예, 저처럼 나이가 들어서도 흔히 꾸는 악몽이 있죠. 대개 남자들은 군대에 다시 가는 꿈입니다. 제대한 지가 언젠데 입영 통지서가 날아들고 항의하고 사정을 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훈련소에서 헤매다가 겨우 잠이 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시험 보는 악몽을 자주 꾼다고 합니다. 시험장에 지각해서 뛰고 답안을 반도 못 썼는데 종이 울리죠. 깨알같이 써온 커닝 쪽지를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시험 강박증이라는 게 이렇게 깊은 것이어서 학창시절에 시험지나 정답을 미리 보는 공상 한두 번 안 해본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숙명여고 시험 문제 유출 의혹은 공상이 아니라 현실이었던 모양입니다. 교사 아버지와 쌍둥이 딸은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제시한 여러 가지 정황만으로도 내신 신뢰는 또 한 번 추락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누구보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받은 충격과 상처가 컸을 겁니다. 내신 부정은 시험지 빼돌리기뿐 아니라 점수 올려주기, 생활기록부와 수행평가 조작까지 다양하게 반복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교육 현장의 죄의식 불감증, 수단을 가리지 않는 성적 지상주의가 학교 교육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다 이번엔 아버지의 빗나간 부성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느 대학 교수 시인이 천사 같은 딸을 실없이 놀리면서 행복에 겨워합니다. 모의고사를 10문제나 틀리고도 행복하기만 한 강남구에서 제일 예쁜 내 딸아. 이렇듯 아버지의 딸사랑은 유난히 애틋한 데가 있죠. 숙명여고 사건에서는 그러나 이런 애틋한 사랑이 딸까지 위기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1960년대 인천 어느 명문고 교장 선생님은 감독 없는 시험을 밀어붙여서 학교의 전통으로 세웠습니다. 학년 말에 낙제생이 나오자 부정의 유혹을 부리친 너희들이 우리 학교의 양심이라고 말해서 모두 다 끌어안고 울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학교는 다시 볼 수 없는 것일까요? 11월 13일 앵커의 시선은 학교 시험의 악몽이었습니다. 네, 어느덧 수능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 명동성당에서 봉헌초에 기도를 하는 수험생 어머니의 모습인데요. 이번 수능일 날씨도 좋습니다. 전국이 맑겠고요. 큰 추위도 없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끝까지 컨디션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기온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낮까지 5에서 30mm 정도의 비가 더 내리겠는데요. 이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맑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 대전 4도, 광주 5도로 시작을 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5도, 부산 17도, 제주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데요. 다음 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0도 내외로 크게 추워진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미국 언론이 북한의 미사일 기지 언닝 문제를 제기한 건 그 자체보다 상황을 둘러싼 이면의 배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청와대가 나서 북한의 해명을 대신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도 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 이 시기에 왜 이런 보도가 나왔고 미국 내에서 왜 북한을 못 믿겠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지 먼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화요일 뉴스9 마칩니다. 고맙습니다.